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죄와 벌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책의 3부까지 읽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두냐에게 잘못된 연심을 표현한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등장과 함께 시작하는 4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인물 자체가 궁금했고 또 두냐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자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처음엔 욕지기를 느끼지만 점차 그의 궤변에 빠져듭니다. 자신이 두냐를 사랑하게 된 것은 자연 법칙에 따른 행위이고 이 행위의 결과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망가졌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성의 끈을 잡은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런 모든 이유를 떠나 당신이 싫다고 합니다. 이 말을 너털웃음으로 털어넘기는 스비드리가일로프. 그는 자신이 사실 그녀의 부인 마르파의 죽음에 전혀 무관함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또 어떠한 연유로 마르파를 따라 7년이나 시골에서 정착해 무탈히 지냈었는지를 매우 흥미롭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레 자신은 유령을 봤다고 하기도 합니다. 마침 죽은 부인 마르파의 유령과 시골 살 때 죽은 문지기의 유령을 봤다고 하죠. 정상인에게 유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정상인에게만 유령이 보이지 않음을 증명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정신병 환자의 눈에는 유령이 보일 수 있고 자신 또한 정상이 아니며 또 어쩌면 라스콜리니코프 역시 자신과 같은 부류의 인간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스비드리갈로프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냐와 루진의 혼사를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루진은 마르파의 먼 친척이며 이 혼사를 마르파가 주선했고 루진이란 인물을 실제로 보거나 어떤 사람인지 전해 들으면 두냐가 결코 결혼할 상대가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죠. 다만 두냐가 그와 결혼하려는 것은 오로지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하며 자신은 두냐가 어떠한 해도 있지 않은 채로 결혼을 깰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합니다. 이미 불륜을 저지르려 했던 인간이 한 말을 들은 라스콜리니코프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유치하고 뻔뻔하며 게으르고 타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죠. 아무쪼록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처음 모스크바에서 이 빼짜르부르크까지 온 까닭은 그 결혼을 막고 자신이 두냐와 혼인 승낙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도시로 온 그는 이제 두나를 향한 어떠한 사랑의 마음도 남지 않았고 이대로 그저 그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엄청 파격적인 이야기를 읽습니다. 자신이 두냐에게 1만 루블을 증여하겠다고 하죠. 이 돈이면 그녀가 루진과 결혼하지 않아도 결코 손해볼 일이 없을 것이라 합니다. 거기에 더해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겠다며 만일 두냐가 루진과 결혼을 하더라도 1만 루블이라는 엄청난 돈을 그대로 증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욕감이 더 큰 라스콜리니코프는 두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겠다고 하나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전하지 않을 시 자신이 직접 두냐에게 어떻게든 접촉할 것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인 마르파의 유언장에 두냐에게 3천 루블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며칠 이내로 두냐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죠.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문을 나서는데요. 방으로 들어오는 라주미힌과 몸을 부딪힌 뒤 다시 나갑니다. 이렇게 4부의 첫 곡지가 정리되죠.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기묘할 정도로 설득력이 느껴지는 언변의 소유자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등장과 함께 두냐의 결혼이 새로운 중심 화제로 떠오를 것을 전적으로 보여준 도입이었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두냐와 루진의 저녁 식사 자리에 향하는 라스콜리니코프와 라주미힌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자리를 향하며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주미힌에게 스비드리가일로프와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라주미힌에게 꼭 두냐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만났던 자체가 환각이 아닐까 하고 고민하죠. 마치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유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말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만난 동안 라주미힌은 뽀르삐리를 보고 왔고 그의 멱살을 잡아 한 대 때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이야기를 나눈 사이에 건물에 도착하는데요. 복도에서 루진을 만나 서로 인사도 하지 않은 채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루진 역시 이 상황에 커다란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지만 자신은 교양 있는 사람이므로 뿔헤리아에게 사과, 아니 해명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뿔헤리아와 두냐, 라스콜리니코프와 라주미힌 그리고 루진까지 다섯은 어색한 자리를 잇는데요. 뿔헤리아가 말할 거리로 마르파의 죽음을 꺼냅니다.
이에 루지는 마르파의 죽음보다 스비드리가일로프에 대한 무수한 악담과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여성 편력을 지탄하죠. 이때 라스콜리니코프가 입을 처음으로 뗍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만났다고 말이죠. 또 마르파가 유언장에 3,000 루블이라는 큰 돈을 두니에게 남겨줬다는 이야기와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스비드리가일로프가 1만 불을 징여하겠다는 이야기는 루진이 있는 자리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죠. 이 말에 모욕을 느낀 루진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두냐가 앉아달라 간청하고 자신이 루진과 라스콜리니코프 사이를 중재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재를 받지 않을 시 자신은 소중한 혈육인 오빠와 또 소중한 약혼자인 루진 중 한 명을 잃을 수밖에 없으니 두 사람 모두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죠. 하지만 루진은 자신이 불손한 청년인 라스콜리니코프와 한 저울추에 놓이게 된다는 점 자체에 엄청난 불쾌감을 느끼고 이 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제 두냐와 뿔헤리아도 인내심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루진이 자신들의 가난을 목줄로 삼아 자신들에게 명령조로 노예 부리듯 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냐는 이 지점에서 파혼을 선언하며 루진에게 축객령을 내리죠. 루진은 자신이 쥐락펴락할 수 있을 줄 알았던 모녀가 이런 식으로 나오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방을 나서지만 어쩌면 이들과 다시 화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며 방을 나가고 이렇게 두 번째 꼭지가 정리됩니다. 루진이란 인물이 얼마나 엉망인 사고의 룰을 지녔는지는 3부 도입에서 훨씬 자세히 나오니 곧바로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에서는 루진의 속내가 직접 묘사됩니다. 루진은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두 여인이 자신의 손을 벗어라리라는 상황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기에 끝까지 호통치고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그런 동시에 그는 자수성가하며 자신이 쌓은 재산을 자기 최고의 영예로 여기며 허영과 함께 과도한 자아도취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젊고 아름다우며 교양 있으면서도 반드시 가난한 여자를 만나 그녀의 영웅이 됨으로써 영원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는 라스콜리니코프와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생각한, 동시에 그를 읽는 독자들이 생각하는 루진의 사고방식이 전혀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 루진은 내일 모든 걸 바로잡겠으며 결국 라스콜리니코프가 모든 갈등의 원흉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스비드리가일로프를 떠올리며 기묘한 두려움을 느끼죠. 한편 루진이 떠나고 라스콜리니코프의 가족과 라주미힌이 남은 자리에서는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앞서 마르파가 남긴 3,000불 이야기에 이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1만 루블을 징여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담담히 말합니다. 또 자신은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시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두냐를 직접 찾을 것이라고 여겨 말을 전했다고 하죠. 또 라주미히는 이제 마르파에게 받은 3,000 루블과 자신이 융통할 수 있는 1,000 루블을 합쳐 출판업을 하면 제대로 사업체를 굴릴 수 있을 것이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읽는 와중에 라스콜리니코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며 자신을 제발 내버려 달라고, 그러지 않을 시 뿌레리아와 두냐를 평생토록 증오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라주미인이 그를 쫓아 나가는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주미인이 나을 줄 알았다며 자리에서 가만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전등 아래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눈빛을 마주하는데요. 라주미히는 비로소 라스콜리니코프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맙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에게 두냐를 지켜달라고 했던 말이 결국 뿔헤리아의 아들이자 두냐의 오빠가 되어달라는, 즉 자신을 대신해달라는 이야기였음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세 번째 꼭지가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라주미힌과 처음으로 자신의 행적을 암시한 라스콜리니코프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려진 꼭지였습니다. 네 번째 꼭지에서는 집을 나온 그 길로 바로 소녀의 집으로 향하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와 벌 540페이지까지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